안녕하세요. 스위스롤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네, 오늘은 NBA컵 대망의 결승전 미러키 벅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스타일스 메이크 파이트라는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스타일이 싸움을 만든다 인데, 우리가 농구 경기를 볼 때 가드랑 센터랑 매치업이 되면 오 미스매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미스매치란 말이 양쪽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는 빠르고 스킬이 좋지만 키가 작고, 센터는 발이 느리지만 신장이 크죠. 가드가 자신의 스피드나 스킬을 이용해서 센터를 제압하지 못하면 가드한테 미스매치인 거고, 센터가 신장을 이용해서 상대 가드의 빠른 발을 어느 정도 커버하지 못하면 센터한테 미스매치인 거죠. 서로 다른 스타일의 장점을 가진 선수들이 만났을 때 자신의 장점을 더 살리는 팀이 유리한 매치업이라고 보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지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미러키 벅스와 OKC의 경기가 굉장히 그런 경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양 팀 다 서로한테 굉장히 안 좋은 매치업이에요. OKC의 프리미터 플레이어들은 미러키 벅스에게 운동 능력에서 완전히 다 미스매치죠. OKC가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장점인 프리미터에서 활동력과 운동 능력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발이 느린 미러키 벅스 팀을 뛰게 만들고, 미러키 벅스의 프리미터 선수들, 특히 데미안 릴라드를 프리미터의 운동 능력으로 완전히 잠가버리는 경기를 하면 OKC가 이길 수 있죠. 반대로 미러키 벅스의 사이즈는 OKC한테 완전히 미스매치예요. 채 톰그랜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야니스 안테토쿤보 같은 선수는 OKC의 모든 선수에게 다 미스매치고, 야니스가 압도적인 피지컬과 사이즈로 OKC의 작은 선수들을 공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 동료들 한테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고 최대한 턴오버를 적게 하면서 OKC의 장기인 턴오버 후 트랜지션 게임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면서 자신들의 약점인 느린 발을 최대한 숨길 수가 있으면 미러키가 좋은 매치업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이 완전히 다르고 안 겹치면서 너무나도 이 엇갈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자신들의 장점을 잘 살리느냐가 관건이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 경기 시작부터 너무나도 명료하게 미러키 벅스의 야니스 안테토쿤보를 막을 선수가 OKC에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나 보였어요. 야니스의 프라이머리 매치업으로 제일런 윌리엄스가 붙었는데, 사실 이미 이 매치업 자체가 미스매치죠. 제일런 윌리엄스의 키가 196cm고 야니스가 2m 11cm인 만큼 신체적 조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야니스를 막을 수 있는 OKC의 다른 선수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KC의 게임 플랜은 상대 슈터로부터 한두 발씩 떨어져서 페인트 쪽으로 수비 무게 중심을 더 싣고, 야니스가 포스트에서 공을 잡을 때 여러 명의 선수들을 상대해야 되게 만들었거든요. 야니스가 공을 잡을 때 OKC의 플로어를 보시면은 페인트를 중심으로 아주 빡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미 이 세팅부터 미러키 벅스의 야니스 외에 롤 플레이어들이 활약하기 좋은 세팅이죠. 야니스가 포스트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두세 명이 달려들고, 이때 야니스가 공을 밖으로 빼주고, 미러키 벅스의 토리안 프린스, AJ 그린, 로페즈 같은 선수들이 퀄리티 좋은 슛을 계속 던졌거든요. 그리고 또는 브룩 로페즈 같은 빅맨은 컷인을 해 들어오면서 득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야니스의 매치업이 미스매치였기 때문에 OKC의 수비 플랜상 미러키 벅스의 다른 선수들한테 좋은 찬스가 가는 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미러키 벅스의 이 롤 플레이어들이 좋은 퀄리티의 찬스를 계속해서 득점으로 변환을 해요. 미러키의 로스터가 야니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슈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스탠 벤건디가 중계를 했는데, 벤건디가 중계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로스터가 야니스의 커리어 중 가장 많이 슈팅이 있는 로스터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로스터를 갖고 있는데 리그에서 네 번째로 효율이 높은 점프 슈팅 팀입니다. 그러니까 점프 슈팅에 관해서는 리그에서 네 번째로 무서운 팀인데, 이런 팀한테 계속해서 좋은 슛 찬스를 주는 거는 경기 플랜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후반전에 경기가 가비지로 들어간 이유 중 하나가, 후반전에 미러키가 OKC보다 캐치앤슛을 18개나 더 많이 던졌어요. 안 그래도 좋은 점프 슈팅 팀인데 시도 횟수조차 많으면 사실상 거의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야니스가 빼준 이런 공을 받는 미러키 선수가 데미안 릴라드일 경우, 릴라드한테 클로즈아웃을 한 OKC 수비인데, OKC 수비의 장기 중 하나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진짜 빠른 클로즈아웃으로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데미안 릴라드 정도의 선수들은 이런 클로즈아웃 상황에서 아주 절망적일 정도로 매력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릴라드가 예를 들면 클로즈아웃을 나올 때 보고 슈페이크로 날려버리고 사이드 스텝 후 3점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OKC의 수비 플랜을 더 어렵게 했어요. 근데 이런 좋은 퀄리티의 슛을 미러키가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야니스 안테토쿤보의 페인트에서의 존재감 덕분이에요. 게다가 OKC가 수비를 2명, 3명 페인트에 둬도 야니스가 그냥 압도적인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서 득점을 하는 장면도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 진짜 OKC로서는 무기력한 장면일 수밖에 없어요. 야니스의 이런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롤 플레이어들한테 좋은 찬스를 주면서까지 페인트 수비에 무게 중심을 더 실은 건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득점을 해내는 야니스의 모습에 OKC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NBA 컵 경기가 이게 플레이오프는 아니지만 경기의 피지컬 레벨이 플레이오프처럼 올라가는데, 심판도 좀 더 몸싸움을 허용해주고 수비도 더 빡세게 하고, 이런 플레이오프 환경에서 야니스와 같은 빅포워드들이 더 잘하고 미드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타입의 선수들은요, 이런 진짜 더 피지컬해진 환경에서 더 빛을 발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니스는 이번 NBA 컵 결승에서도 경기가 피지컬했지만 이런 환경은 야니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죠.
야니스가 이런 피지컬에서 압도하는 경기를 하면서 OKC를 완전히 제압을 했죠. 공격에서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야니스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로우맨 포지션에서 지속적으로 골밑이 뚫리면 헬프로 오고 리바운드 경합을 하고 블락으로 림 프로텍션까지 하는, 진짜 이거는 야니스를 보면은 슈퍼스타에 절대 지고 싶지 않은 투지, 내 팀에게 절대로 패배라는 것을 맛보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렇게 잘 보이는 선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2년 전이었나요? 2022년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보스턴하고 경기를 해서 졌을 때 미러키가 탈락은 하긴 했지만 그때 크리스 미들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원사이드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니스 혼자서 보스턴 상대로 40점, 42점, 44점 넣으면서 보스턴 상대로 7차전까지 끝까지 가고, 진짜 나는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2021년 우승할 때도 0대2로 뒤지고 있던 시리즈를 41점, 42점, 마지막 6차전은 50점 넣으면서 우승을 하고요. 그러니까 야니스는 진짜 내 팀을 지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괴물 같은 의지가 있는 선수예요. 이번 NBA 시즌 내내 그렇기도 하지만 이번 컵 경기도 야니스의 놀라운 퍼포먼스였습니다. 26득점, 19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하면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고요. 여기에 블락 3개, 스틸 2개까지 완전히 MVP에 걸맞는 활약을 한 야니스였습니다. 이 경기가 미러키에게 원사이드하게 간 건요, 미러키의 수비가 컸죠. OKC를 상대로 턴오버를 통한 실점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결국 이 경기가 하프코트 오펜스 배틀로 넘어갔거든요. OKC는 리그 디펜시브 레이팅 1위 팀답게 미러키 벅스에 대한 수비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경기는 물론 가비지까지 갔지만 수비 자체만 보면 OKC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101점이거든요. 미러키 상대로 101점의 디펜시브 레이팅을 보였다? 이거 엄청 수비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OKC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83.5점이었어요. 공격이 전혀 안 됐고, 특히 하프코트에서 OKC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67.9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프코트에서는 공격다운 공격을 해보지 못했다고 봐야죠. 이거는 결국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자신의 좋은 슛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미러키 벅스의 수비를 로테이션 도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OKC의 롤 플레이어들이 좋은 슛 퀄리티의 샷을 가져가지 못했고, 그래서 고전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 대한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스가 가장 크죠. 그리고 이 역할을 한 게 안드레 잭슨 주니어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안드레 잭슨 주니어가 셰이에 대한 수비를 아주 피지컬하게 가져가면서, 반대편에서는 미러키 야니스가 굉장히 쉽게 그냥 매치업 자체가 미스매치인 매치업을 잡고 공격을 쉽게 하는 반면에, 셰이는 안드레 잭슨 주니어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이 터프한 수비를 뚫지를 잘 못했거든요. 미러키 벅스가 시즌 초에 고전할 때 그중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미러키도 레이커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프리미터에서 상대의 포인트 오브 어택을 막아줄 프리미터 선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기대보다 못했고, 토리안 프린스도 원래 그런 선수가 아닌데, 이런 선수들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팀 전체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미러키가 2승 8패 시즌 스타트를 했는데, 장 리버스 감독이 이번에 경기 우승하고 말을 했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수비였고 그거를 해결하려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찾아낸 선수가 안드레 잭슨 주니어, 그리고 AJ 그린을 더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프리미터에서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스가 좋아지면서 미러키의 시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이런 안드레 잭슨 주니어의 수비 덕분에 셰이가 전혀 좋은 퀄리티의 슛을 만들지 못했고 무너졌죠. 미러키의 수비에서의 대단한 승리라고 저는 봐요. 반대로 저는 OKC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조금 이 경기를 보면서 내내 의아한 게 있었어요. 왜 안드레 잭슨 주니어를 코트에서 빨리 몰아내지 못했을까라는 게 이 경기를 보면서 내내 들었던 의문이거든요. 안드레 잭슨 주니어가 이 경기에서 25분 뛰었어요. 안드레 잭슨 주니어가 좋은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스를 보여줄 수 있는 디펜더지만 슈팅이 없기 때문에 오펜스에서 미러키 벅스에게 데미지를 주기도 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플레이오프 타입의 경기에서는 코트에 많이 머무를 수가 없는 선수예요. NBA 컵 컨퍼런스 4강 경기만 봐도 올랜도와 경기를 했거든요. 올랜도는 완전히 안드레 잭슨 주니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올랜도의 센터 고가 비타제를 안드레 잭슨 주니어한테 매치업 시키고 완전히 버린 다음에 비타제가 골 밑에 내내 어슬렁거리면서, 야니스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니스는 디펜더 플러스 뒤에서 야니스를 막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비타제를 상대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안드레 잭슨 주니어에게 공이 가면 올랜도는 마치 던져 마음껏 던져 이런 식으로 안드레 잭슨 주니어의 3점으로 너네가 이길 수 있나 보자라는 확률 싸움을 걸었던 거거든요. 공격에서 거의 4대5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드레 잭슨 주니어가 굉장히 좋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미러키가 쓰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올랜도 경기에서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겨우 8분 출전하고 뛰지 못했어요. 제 생각에 OKC가 안드레 잭슨 주니어를 너무 리스펙하고 너무 좋은 오펜스 플레이어처럼 수비를 했어요. OKC가 제일런 윌리엄스를 야니스한테 매치업 시키고 하텐슈타인을 로페즈, 릴라드에게 루돌트, 그리고 쉐이를 안드레 잭슨 주니어한테 매치업 시킨 다음에 경기 내내 이 매치업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OKC가 안드레 잭슨 주니어에게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매치업 시켰기 때문에 셰이가 안드레 잭슨 주니어를 뭐 버리고 야니스 뒤에서 어스름거리고 해도 야니스로서는 전혀 부담이 안 되죠. 이미 셰이랑 신장에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헬프가 와도 야니스로서는 전혀 이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는 왜 OKC가 한 번도 하텐슈타인을 안드레 잭슨 주니어에게 매치업 시키고 완전히 안드레 잭슨 주니어를 버리고 야니스가 공을 잡을 때마다 제일런 윌리엄스, 하텐슈타인을 만나게 안 했는지, 그리고 안드레 잭슨 주니어에게 공이 가면 로테이션 돌 필요 없이 그냥 쏘게 내버려 두고 그런 공격을 유도하지 못했는지 저는 OKC의 수비 플랜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셰이가 안드레 잭슨 주니어한테 매치업 된 건 이해합니다. 셰이가 공격에서 로드가 많기 때문에 안드레 잭슨 주니어한테 매치업 시키고 최대한 셰이를 숨기면서 쉬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는 셰이를 토리안 프린스한테 매치업 시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토리안 프린스도 어차피 스파도밖에 안 하는 선수예요. 딱히 로드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왜 이거를 시도를 안 했는지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공격에서는 팀의 데미지가 되어서 플로어에 있기 힘들어하는 안드레 잭슨 주니어라는 선수를 OKC가 너무 리스펙하면서 이 선수가 제대로 된 공격 선수처럼 이렇게 해서 스페이싱을 주니까 뭐 당연히 원래 수비는 잘하는 선수고 닥 리버스 입장에서는 전혀 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안드레 잭슨 주니어가 25분에 뛰면서 OKC의 에이스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맞게 내버려뒀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러키는 수비에서 야니스가 루돌트나 카루소가 플로어에 있을 때 이 선수들이랑 매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루돌트나 카루소를 버리면서 헬프 디펜스를 다니거든요. 특히 셰이나 제이덥이 돌파를 하지 못하도록 페인트 패킹을 하는, 제가 전에 댈러스 경기에서 설명드렸던 그 스키임이랑 똑같아요. 이런 스키임으로 막았는데 이거는 뭐 단지 뭐 댈러스나 미러키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다 이렇게 막는다고 했죠. 루돌트나 카루소를 버리면서 페인트를 좀 패킹하고 그러면 셰이가 좋아하는 미드레인지나 돌파가 어렵고, 그래서 셰이나 제이덥이 풀업 슈팅을 많이 던지게 만드는 건데 이번 경기에서 슈팅이 OKC가 진짜 안 들어갔어요. 지난 경기에서 몇 개씩 넣었던 카루소와 루돌트가 3점을 6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고, OKC가 이번 경기에서 총 15개 언가디드 점프샷, 가드가 되지 않은 점프샷을 15개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넣었거든요. 슛을 못 넣기는 한 게 맞아요. 근데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페인트 패킹을 하는 팀을 만나서 롤 플레이어들이 슈팅이 안 들어가는 날, 셰이나 제이더비 풀업이 슈팅이 안 되는 날 날릴 수 있는 다른 펀치가 있느냐는 OKC가 계속해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는 마크 데그널트 감독이 리그에서 정상급에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게임 플랜에서 닥 리버스 감독한테 완전히 아웃코칭 당했습니다. 닥 리버스 감독이 더 좋은 플랜과 코칭을 가져온 것 같아요. 이런 경기가 이제 채 톰그랜이 OKC의 라인업에 들어왔을 때가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채 톰그랜이 있었다면 야니스를 상대할 수 있는 수비 스킴을 짜는데 좀 더 수월했을 거고, 공격에서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펀치를 가져다 주면서 채 톰그랜 같은 경우는 미스매치 나이트메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는 OKC가 채 톰그랜이 너무나도 필요했을 경기일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타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채 톰그랜이 합류했을 때 OKC가 하텐슈타인, 채 톰그랜, 투빅 라인업으로 큰 라인업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챗을 센터로 하는 라인업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는 채 톰그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조차 못 해봤다는 게 조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러키 벅스가 이렇게 해서 올 시즌 NBA 컵 우승을 차지했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미러키가 2승 8패로 시즌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팀에 대한 안 좋은 루머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야니스가 트레이드를 요청할 거다. 미러키는 빨리 팀 해체하고 리빌딩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미러키가 수비에서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최근 16경기에서 13승 3패를 기록하면서 어느덧 14승 11패 동부 5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야니스는 지금 뭐 완전히 MVP 레벨로 플레이하고 있고 야니스와 데미안 릴라드의 시너지도 점점 게임에서 생기고 있고 약점이던 프리미터 수비도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고 다시 우리가 시즌 전에 예상했던 컨텐더의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있죠. 저는 동부에서는 당연히 보스턴이 넘버원이지만 미러키와 보스턴이 붙으면 당연히 보스턴이 매치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미러키의 모습을 보면은 야니스가 완전히 괴물 같은 플레이를 하면서 팀이 같이 상승세 분위기를 타고 수비도 점점 좋아지고 이런 좋은 분위기의 미러키 팀을 플레이오프에서는 만약에 보스턴이라고 해도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야니스의 괴물 같은 플레이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도 만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 달 전이면 11월 18일이잖아요. 그때 미러키가 5승 9패로 동부 12위로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한 달 사이에 팀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NBA 시즌이 길기 때문에 뭐 여러분의 팀이 지금 고전하거나 분위기가 좋아도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미러키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러키 벅스 팀이 완전 나락으로 가기 직전에서 어느덧 NBA 컵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시즌을 진짜 더 흥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NBA 컵 결승 여기까지고요. 미러키 벅스 팬분들 축하드리고, 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